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막 20년의 상승을 시작한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이크차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그 부동산도 주식처럼 이제 차트를 보고 투자할 수 있게 방법을 고안한 네. 제이크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차트처럼 네. 데이터라든지 약간 가격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약간 네. 좀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부동산도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뭐 매도세, 매수세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에서 보이는 뭐 전고 돌파 매매법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야 뭐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네. 부동산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주식에서는 이를테면은 뭐 가격에 따른 뭐 추세선, 그다음에 뭐 거래량,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뭐 심리선 같은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해서 뭐 이익 대비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 역시 그런 지표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부동산도 물론 주식처럼 그렇게 막 다양한 지표가 있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지지선을 저는 예를 들면 전세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지수로 보고 이제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 대비 얼마나 올랐나 줄어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기도 하고 뭐 이동 평균선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차트를 만들어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잘 보고 계시니까 네. 이런 시기에도 아파트 투자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실제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그 부동산에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매도세가 우위인지 뭐 매수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이제 지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아주 거의 최저치다 보니까 매수 우위 지수도 전국적으로 사상 최저치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가 굉장히 죽어 있고 얼어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도 뭐 심한 지역은 20-30% 하락하는 지역도 서울에서도 서울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꼭지 잡을 일이 없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공부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답사 가도 좀 쉽게 집도 볼 수 있고 부동산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좀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당장 산다 이런 관점보다도 네. 확실히 점점 싸지고 있고 괜찮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약간 긴 호흡 관점에서 잘 찾아보고 투자하기엔 괜찮은 환경이다. 그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30% 정도 떨어진 단지들이 있고 실제로 뭐 잠실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네. 그런 단지들이 보이고요. 근데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매물에 나와 있는 그런 호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되는 단지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뭐 20-30%에서 좀 가서 10%를 더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한 30-40%까지 최고점 대비 30-40%까지 깎아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다 싶으면은 좀 그리고 원래 살고 싶었던 지역에 좀 투자를 하고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싶었다 하면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원래 조정된 그 가격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가격을 이게 부동산은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식이랑 다르게 네. 또 가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거래가 이제 사실상 P2P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심리가 엄청 안 좋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매수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물만 예를 들면 한 단지에 갔는데 매물만 뭐 100개, 200개가 나와 있는데 매수자는 나밖에 없다 하면은 가서 실제로 투자자들끼리 하는 말이 실제로 뭐 그냥 시작부터 1억을 깎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예요? 네, 문을 두들겨 보는 거죠. 네네. 100개, 200개의 문을 두들겨 봐서 진짜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개, 200개 중에
한 개의 매물만 그렇게 대두나는 금매를 훨씬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거주자 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뭐 사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네. 정말 막 무슨 반토막 난 것처럼 네네. 기사 헤드라인만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사실상 기사를 쭉 읽어다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면 뭐 사실 그 거래가 뭐 증여였다든지 네. 그래서 확실히 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제 데이터상에서 아파트값 그 전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럼 요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매수 지수를 보면은 이 거래량, 이 심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사상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네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인데 쫙 거래량이 늘었다가 이제 분위기가 지금 엄청 급감하는 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이 지수 서울 같은 경우 20 정도가 거의 하단이었는데 물론 더 밑으로 갔을 때도 있었죠 잠깐. 네. 근데 지금 거의 20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이 사상 최저치를 가면 보통 한 1, 2년 뒤에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좀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로 가고 있고, 요 거래량이,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한 20 정도에 다가왔고, 물론 한 10까지 간 적도 10 근처까지 간 적도 있지만, 요 정도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 해서 올라갔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해도 사실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좀 횡보를 하다가 좀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걸 보고 요거를 KB 부동산에서 요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요. 매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KB 부동산에 가셔서 이제 매수 우위 지수를 찾아보시면은 요게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고 이제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매수한다는 수요라든지 매도한다는 수요 이걸 두 개 비교를 해서 이 매수가 이제 매도 그런 뭐 호가 대비 얼마나 이제 차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된 건가요? 예,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실제로 다 KB 부동산에는 실제로 막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화해서 그런 것도 다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매도세 이런 것까지. 그래서 사실 심리지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가미된 게 다 합쳐진 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차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20. 역사적 20이면 싼 구간이고 정말 싼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간 구간 같은 경우에 10 정도. 그래서 확실히 그쪽 때 진입을 하면은 투자를 검토해봐도 되겠네요.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6개 광역시인데 보시면은 6개 광역시가 거의 20이 이제 최저치였어요. 요거 아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이 최저치였지만 그래서 20 정도가 거의 최저치였고 지금 실제로 2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사상 최저치까지 온 도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하락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는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락 조건이 무엇이고 현 상황에서 약간 좀 피해야 될 그런 지역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하락을 이제 피해야 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조건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매가 전세보다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저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펀더멘탈 약간 지지선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세가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이고 한 사람이 매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 수 있지만 전세는 한 사람이 실수요로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세를 들어가진 않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전세는 실제 수요이고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금리랑도 굉장히 관련
관련이 있고, 뭐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전세가도 이제 높으면 부담이 되니까 전세가도 내려올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봐서 전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를 해서 제가 이제 상승 여력 차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고, 이걸 보시면 전세 빼기 매매를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전세 지수 빼기 이제 매매 지수인데, 그러니까 전세 지수가 올라가면 실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간다고 이제 수식에 나타나는 거고요. 네.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매매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다 하면은 요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서 상승 여력이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도시들별로 몇 개 이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요새 강원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약간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좀 전국 대비 좀 분위기가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속초라든지 아니면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매매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오션뷰 보이고 막 이런데.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속하는데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실제로 상승 여력이, 이거는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는 이런 그런 가격 차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수식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지수. 상승 여력 지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년치 데이터를 보면 상승 여력이 거의 이제 거의 다 왔죠. 밑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2, 3년 내에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을 보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이제 피하자 아니면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비슷한데요. 실제로 상승 여력이 거의 다 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요게 확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지 확 떨어지겠죠. 근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방을 못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 지수 요것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근데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뭐 20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 지방이 좀 더 나은 수준입니다. 지금 매수 우위 지수.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한 근 5년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승을 해가지고 전세 대비 매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전세 대비 매매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막 20년의 상승을 시작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정도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상승 여력이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물론 막 진짜 좋은 아파트,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데도 있죠.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경상도지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경남에 비해 경북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과거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상도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 물론 요거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진 못하겠지만, 뭐 나중에 이제 공급적인 것도 이제 같이 보고 할 테지만, 경북보단 경남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이제 대구광역시가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를 보시면 상승 여력이 올랐다가, 이게 실제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은 이 상승 여력이 높을 때 이제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전세 대비 매매가 더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제 매도를 준비했어야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아무튼 상승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어서 이게 다시 올라가면 이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힘들지만 한 1, 2년은 지켜보면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약간 저평가? 약간 저평가가 아니라 이제 하락. 네. 하락이라든지 약간 좀 고평가된 그런 네. 쪽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아까 이제 경상남도 지역은 또 약간 상대적으로 경상북도에 비해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역 중에서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요? 예. 한번 제가 찾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게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여기는 상승장도 하락 조정장도 오래 걸리고 이제 상승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지금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도 지금 공급이 많아서 좀 힘들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충청남도, 아까 경상남도 같은 느낌으로 충청남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공급이 이제 같이 있다가 보실 텐데, 조금 1, 2년간 있어요. 그래서 1, 2년 뒤부터 이제 좀 좋아질, 충청남도에는 천안 아산이 있죠. 천안 아산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보이는데, 공급이 한 1, 2년 있어서, 아산에 탕정지구 이런 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소화되고, 한 1, 2년 뒤부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청주랑 비슷하게 한 5, 6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한번 공급이랑 같이 볼게요. 공급 물량. 아까는 그냥 상승 여력 차트만 좀 집중해서 봤는데 공급이랑 같이 보면은 좀 더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30% 남아 있는데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 예정 물량이 앞으로 3년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22년이니까 한 25년까지는 이게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이제 뚝딱 생기지 않고 분양을 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어지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3년 지금 24년, 25년에 입주한 아파트를 우리는 지금 분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공급 물량인데 공급 물량이 경기도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 상승 여력 차트도 상승을 하면서 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한 1, 2년간 공급이 많아서 1, 2년 동안은 좀 힘들지만 그 이후에 서울이랑 경기도를 따라서 상승 여력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경북이랑 경남 말씀드렸는데 경북은 상승 여력도 많이 없는데 앞에 이제 물량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재미있는데 도시마다 이제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물량이 있어서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 많이 남아 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도 같이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 대전이나 대구는 상승 여력이 많이 없어요.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또 지금 많은 구간에 있죠. 다시 저게 이제 또 상승 여력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저걸 보니까. 네, 상승 여력은, 그러니까 전세가 또 엄청 떨어질 거니까, 약간 여기서 여기서 저는 횡보할 것 같습니다. 매매랑 전세 같이 떨어지면 어차피 똑같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횡보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소화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대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충북, 충남, 그러니까 청주나 천안 같은 경우도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년 공급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뒤에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소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라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도 물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아직 상승 여력도 좀 남아 있고 해서 괜찮은 수준이고요. 아까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인구수가 늘어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약간 인구수가 늘어나는 도시들이거든요. 인구수가 늘어나는 도시들이
수도권도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보셨던 천안, 아산, 충남, 그다음에 충북의 청주 이런 데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가 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에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는 SK 하이닉스, 뭐 LG 화학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지방 중에서도 약간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전주나 원주도 의외로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실제로 창출을 하죠. 원주나 전주에 좀 내려보내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실제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 도시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사이클, 공급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3년간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이제 그게 일단 1차적인 조건이고요. 상승 조건이고. 네.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보셨던 상승 여력입니다. 그래서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높이 올라갈 때이거든요. 그럼 상승 여력이 올라갈 거고, 전세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번 조건을 저는 이제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넘어설 때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상승 여력 차트로 봤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쪼개서 전세랑 매매를 실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 전고점 돌파이기 때문에 매매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그런 조건인데, 이거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예, 서울입니다. 서울의 이 파란색이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고, 뭐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매 지수 나와 있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거든요. 그래서 매매 지수가 올라가고 이제 전세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갭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매매가 이때는 07년, 08년 이때는 매매가 전세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위기도 터졌지만, 그래서 매매가 조정이 됩니다. 몇 년간 조정이 되고, 이 조정이 될 때 보통 매매가 조정되고 전세 지수 같은 경우는 매매가 조정될 때 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반등을 할 때. 그 이유는 매매가 이제 꺾이니까 사람들이 다 매매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먼저 반등을 하는 그거를 보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공급도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분양을 안 하겠죠. 그럼 공급이 끊기고 매매도 안 하고 하니까 다 수요가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가 먼저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인 전세가 매매 지수를 뛰어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13년도였고,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번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매 지수가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이 파란색이 매매 지수인데, 이 매매 지수가 08년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가 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진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1번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선진입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대세 상승장 초반에 좀 진입하고 싶다 하면은 1번, 2번 다 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도 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보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돌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파동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도 시장이 클수록, 사실 이게 규모가 클수록 잘 맞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보다도 약간 수도권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뭐 거래하는 데이터라든지 가격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면은 확실히 그런 표본의 신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지방 같은 경우 너무 인구수가 작은 지방들은 저는 이제 약간 추천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명 세력들에 의해서. 맞아요. 예, 약간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약간 테마주나 이런 것처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규모가 큰 수도권은 왜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데이터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게 이제 1번 조건, 2번 조건이 서울 같은 경우는 13년, 17년에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는 비슷하게 가지만 1년씩 시프팅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 경기도는 14년에 발생을 했고, 2번 조건은 18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오르는 1년씩 늦게 뒤늦게 이제 따라가는, 경기도랑 인천을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 경기도가 14년, 18년이라면
인천은 14년, 20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서울이 먼저 오르고 경기도, 인천이 이제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서울이 대장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먼저 쫙 올라가니까 약간 그 옆에서 좀 사이드 하지만은 뭐 나머지 그런 지방과 비교해서는 좀 사이즈가 큰 경기도가 인근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빨리 들어오시면 1번 조건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사실 1번 조건이 발생을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 14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물론 좀 올랐죠.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오르는 시점은 사실 전고점을 돌파할 때거든요. 근데 14년에서 20년까지 한 6년 정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그러니까 약간 무주택자나 1주택자 아니면 실거주자분들, 이 접근할 때는 이제 1번 조건만 봐도 좋은데,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만, 예를 들면, 내가 실거주집이 있는데, 또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6년을 기다리면 회전율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주택자나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1, 2번 조건 다 발생하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미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더 상승할 게 있지만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태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장 이제 초반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매매랑 전세지수 보시면 전고점을 뭐 20년 요때 뭐 1, 2년밖에 안 됐죠. 상승한 지 1, 2년밖에 안 됐고 창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천안, 청주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포항시는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여기 아까 경상북도 보셨지만 공급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모양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물량도 3번 조건이 이제 물량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을 때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수도권처럼 다른 지방과 다르게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요.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이제 다 이제 녹여서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한 번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공급이랑 이제 아까 그 차트랑 같이 보시면 매매 전세가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 이제 1번 조건, 2번 조건이 발생했고 공급까지 이제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을 해서 지금 실제로 상승 중이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살짝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상승 중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상승장이 진행되는 조건들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는 공급이 많이 있지만 1, 2년 뒤부터는 이제 또 공급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부산이 크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도 1, 2년 뒤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 청주나 뭐 아까 보셨던 천안, 아산 이런 곳도 괜찮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량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또 공급 감소하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나 서울도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제 또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렇게 지수를 또 이렇게 공급량이랑 살펴보니까 정말 여기가 싸고 여긴 비싸구나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지역별로 이제 시차를 두면서 또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또 상승장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서울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가고 나머지 또 지방 같은 경우에 또 가고 그런 것들을 시차를 이용해서 내가 정말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뭐 1, 2년씩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같은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라면 수원시에서도 대장 단지가 있고 부대장 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차도 발생하거든요. 면적별로 또 시차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뭐 30평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한 6개월 뒤에 20평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짜르르 이제 퍼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시차에 의한 투자만 해도 잘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PIR? 이게 이제 제가 소득 대비 뭐 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PIR을 단지별로도 볼 수 있고, 근데 먼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들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별로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IR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소득 대비 이제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우리가 소득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연봉 한 2천만, 3천만 원에서 진짜 잘 나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보는 이유가, 일단 요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명목 주택가격, 그냥 주택가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11년에서 21년까지의 10년간 변동률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이고, 물론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덜 오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1%가 평균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각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은 한 80%, 뭐 프랑스는 한 15%, 영국은 한 50%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주택가격 지수이고, 그냥 주택가격 지수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 보실까요? 터키는 250%나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터키에 얼마 전에 리라가 엄청 떨어졌죠. 이렇게 환율이 네. 통화 가치가 빠진 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화폐 가치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해서 보면 실질 주택 가격 지수로 보면은 터키는 250%가 아니라 그냥 29% 오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주택 가격 지수도 보고, 그다음에 임차 가격, 뭐 전세가, 월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임차 대비 우리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죠. 근데 이게 왜 신뢰도가 있냐면,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잘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은 소득이 높겠죠. 그렇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는 네.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랑 우리 주택 가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그만큼 임대료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들을 비교할 때 사실 PIR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를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 올랐다. 뭐 캐나다는 40%.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10년 동안 한국은 소득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소득이 한 5배 올랐으면 주택 가격은 한 2~3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3%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아까 그냥 주택으로 봤을 때는 한 20% 올랐는데 네네.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누구 소득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상하네. 그러게요. 월급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직군이라든지 그런 IT 직군들이 판교 그쪽에서 많이 올렸고. 예, 그쪽 들어보면 이제 연봉 1억 하는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개발자 뭐 연봉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소득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닙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한번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뭐 OECD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아까 이 자료는 국토부에서 네. OECD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실제로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네. 봤는데, 한국이 거의 이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거의 뭐 1, 2, 3위, 그러니까 앞에서 1, 2, 3위,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PI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네요.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고평가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미국이 저평가 아니면 뭐 유럽이 저평가다 하면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실제로 한국이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있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고 이제 접근을 먼저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도시들별로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위스
은행 중에 UBS라는 은행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발표해요. 매년 버블 지수라고 해서. 근데 이 버블 지수도 결국 PIR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IR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작년까지 있는데 올해도 이제 매년 9월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곧 나올 예정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럽이 이제 뭐 뮌헨이나 독일 같은 거, 프랑크푸르트, 뭐 토론토, 홍콩,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 이런 데가 이제 버블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1.84, 뭐 한 이 정도의 2를 넘으면 여기서 만드는 지표로 따졌을 때 2를 넘으면 좀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인 데도 있고, 그래서 페어 밸류, 그다음에 저평가도 있는데 이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우리나라 국토연구원에서도 대입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는 계산 방식 그대로 네네. 이제 다른 우리나라 도시들도 해봤는데 실제로 뭐 20년, 21년 이때 보면은 서울이나 세종이 버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21년 초 뭐 요럴 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 세종이 많이 깎였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버블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실제로 고평가냐 저평가냐로 이제 버블을 체크해 봤을 때도 PIR로 체크해 봤을 때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도시들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볼 수 있고 도시별로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단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의 아파트 매매가의 변동을 이제 PIR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부러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를 가져왔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이제 본사 굉장히 크죠.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소형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소형 아파트가 한 15평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가져왔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한 2007년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 부동산 시세로 뭐 하위 평균, 일반 평균, 평균 매매가가 있어요. KB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대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시세이고, 이런 걸 가지고 매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로 데이터를 뭐 1년에 하나씩 하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1월이면 1월, 뭐 2월이면 2월 기준점을 잡고 뭐 이렇게 1년에 아파트 매매가가 1년에 얼마씩 올랐는지 아니면 얼마씩 떨어졌는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엑셀로. 네네. 써보고 그다음에 연봉의 변화도 여기다 이제 적어볼 수 있겠죠. 근데 PIR은 단순히 매매가를 이제 연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매매 가격이 연봉 대비 얼마나 비싼가를 지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표로 나타냈을 때 연봉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우리 통계청 가시면은 여기 연봉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기 그렇구나. 소득 정보들, 뭐 평균으로 나오겠지만 가계 소득, 지출 굉장히 이제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이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 가면 맞아요. 네. 예, 직장인 연봉이 이제 딱 나오죠. 그것도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연봉을 보고 싶으면 강남은 연봉 4,000, 영등포구 연봉 5,640 이렇게 영통구는 9,37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본 건데 또 오기 전에 최근에 봤는데 어느새 또 영통이 1억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강남이 왜 이렇게 낮죠? 강남이 이게 평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통구가 높은 거는 삼성전자의 본사니까 삼성전자만 많이 있잖아요.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더 세세하게 메탄동으로 들어가면 1억 3천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메탄동에는 뭐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1억 3천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좁혀서 뭐 영통구나 아니면 뭐 수원시로 이제 연봉을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그래서 저는 뭐 1억 3천 넣지 않고 좀 더 이제 영통구 쪽으로 해가지고 9천 정도로 넣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PIR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지표가. 이 지표가 올라가면 좀 고평가. 그러니까 연봉 대비 매매가니까 연봉 대비 매매가가 이 위에 있으면 고평가,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저평가겠죠. 요 선은 그냥 평균선입니다. 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선을 딱 그어놓고 표시해놓고 이 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 고평가, 저평가.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지금 만약에 가격이 더 조정된다. 그럼 조정돼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과거 전저점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좀 저평가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싸게 나오는데 집값은 엄청 높으니까 PIL 절대값이 되게 높을 텐데 아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지역 내에서 한 몇 년도 이렇게 추이를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적합하겠네요. 네, 그 해당 단지를 내가 관심 있는 단지를 딱 정하고 그 단지에서 그 단지 내에서 이 연봉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지.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랑 수원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지 하나를 놓고 비교할 때, 시점을 비교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그 상승 여력 차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뭐 충청도 그리고 뭐 전북이었나요? 그 다음에 뭐 경남 그쪽이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지금 싼 구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하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가 상대 저평가. 오른다는 얘기랑 저평가는 좀 다른 얘기긴 해요. 그렇죠. 저평가 되더라도 상당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좀 길게 본다면 어차피 이제 저평가는 해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자님 좀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유학 시절 영국과 미국에서 부동산 소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잠깐 가 있었는데 이제 뭐 미국에도 잠깐 있었고 영국에도 잠깐 있었는데 영국에 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이제 뭐 저는 아닌데 가끔 대부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부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유학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뭐 월세를 내고 살거나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자들의 이제 부자분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예를 들어 런던이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그냥 하우스를 하나 삽니다. 하우스를 하나 사는데 그게 100억대예요. 100억대 건물 사고 근데 거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에 자녀분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 식으로 그 같이 학생들, 친구들까지 같이 묵을 수 있게 이제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돈도 받겠죠. 그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녀분은 약간 그 용돈 개념으로 생활비 개념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런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월세도 높지만 월세가 아니라 이제 주세 개념이거든요. 주세라고 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지만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워낙 큰 도시고 이제 금융도 발달했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공실도 용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대도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살다가도 한국에 오잖아요. 방학 때 올 수 있잖아요. 방학 때 한두 달 오면 그 한두 달도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세 개념이기 때문에 뭐 7주면 7주, 8주면 8주 동안 금방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거기에 여행객도 많고 이제 금융 쪽도 발달했고 워낙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대도시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걸 보고 근데 나중에 유학이 다 끝나고 뭐 몇 년 뒤가 되겠죠. 그러고 봤을 때도 100억에 샀으면 그게 100억이 아니라 110억, 120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을 때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수익형으로 이제 돈도 현금흐름도 만들고 나중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도 보는. 약간 주식으로 치면 배당도 받고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도 받는데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약간 안전자산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잠깐 있을 때 사례를 보면 보스턴에 굉장히 대학들이 많아요. 대학들이 뭐 하버드, MIT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학생 도시라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잠깐 묵었던 곳이 지냈던 곳이 큰 약간 우리나라처럼 다가구 같은 지역이에요. 다가구 같은 지역인데 되게 막 100년 된 집이에요. 막 나무집인데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빅토리아풍으로 멋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서 이제 월세를 내고 살았죠. 근데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거기 살면서 공실인적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집주인 분이 굉장히 그냥 거기서 받는 월세로만 먹고 살고 그게 대대손손 물려오더라고요. 그 집 하나로 계속 먹고 사는 걸 보고. 네네. 근데 그 집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4-5층짜리? 4-5층짜리 집인데 한 방이 뭐 5-6개만 되더라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손손 먹고 살면서 뭐 자기 아빠 때도 그랬다, 자기 때도 그렇다, 내 아들도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해져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보고, 진짜 학군, 그러니까 아까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 또는 학군이 좋은, 보스턴 같이 학군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진짜 수요가 끊임없이 있구나. 그리고 이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깨달아서, 진짜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겠다. 내 전공이 부동산 아니지만, 저 전공은 엔지니어 쪽인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신 거고, 네. 3년 만에 또 순자산을 10배 정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초기 자본은 얼마였고, 네. 지금 현재는 한 뭐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자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자산이랑 순자산이 이제 다른데, 순자산 개념으로는 뭐 대출이랑 전세랑 이런 걸 다 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수억 정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한 수십억 정도, 순자산 기준으로 그 정도에 이루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운이 좋게 시작을 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운이 좋다라고 해도 네. 그만큼의 베팅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없었으면은 네. 사실 또다시 상승장이 찾아와도 그런 사람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또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억으로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지금은 사실 약간 좀 하락장이어서 그때랑은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차피 평생 우리가 살 거고, 네. 평생 어차피 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 투자자가 뭐 저평가 아파트를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는 제가 시세를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떨어져서 저는 부동산 초보는 약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분양권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새 거가 될 거고 신축이 되면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는 신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망하기 힘들거든요. 신축이라는 게.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요. 10%만 일단 있으면 되거든요. 10%를 있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보통 무이자로 많이 해줘요, 건설사에서. 그래서 지금 초기 분양권이고 아직 건설 중이고 아직 입주를 안 하고 분양권 상태인 거를 보시면 분양가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6, 7억짜리는 6, 7천이 되겠고, 근데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많았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한 총 계약금 10%와 프리미엄 합쳤을 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있으면은 수도권에 그래도 괜찮은 입지에 분양권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은 한 1억이라고 말씀드려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랑 거의 붙은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나 중개 수수료만 있으면, 그 정도만 있으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기동력이 되고 좀 열정 있고 그러면 네네. 좀 용기가 난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다 하면은 근데 지방은 또 위험하죠. 그만큼 그 투자금은 적지만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물리면 진짜 오래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량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지방 같은 경우 가면은 젊은 분들, 제 후배분들도 제가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돈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일단 수도권이 1억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퉁쳐서 네. 한 1억 정도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그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1억을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지, 네네. 저자님이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뭐 열심히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후배한테 조언을 하고 실제로 후배가 실행했던 건데, 한 1, 2년 전에, 그러니까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후배가 제가 전주시를 투자하면서, 여러 채를 투자하면서 후배한테도 여기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거의 돈이 안 든다. 이제
말을 하니까 맨 처음에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몇 년간 투자를 못했어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불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후배가 가서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가서 전주시 한 3채 정도를 샀어요. 3채를 샀는데 거의 매매나 전세가 거의 붙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후배도 돈이 없는데 가서 실제로 세 채를 거의 무피나 풀피, 그러니까 무피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매매가 뭐 1억 4천이면 전세도 1억 4천에 놓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매매를 1억 3천에 했는데 뭐 인테리어를 1,000만 원 들여서 1억 4천 정도 들인 다음에 전세를 1억 5천에 놓을 수가 있어요. 예쁘게 이제 집을 꾸며서.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오히려 생기는 그런 투자를 저는 이제 투자 고수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후배한테 그냥 말만 해줬는데 가서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한 1, 2년 전에 그렇게 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가가 한 3, 4천씩 올랐어요. 물론 매매가도 그만큼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렇죠. 전세를 올려받았는데 한 채당 한 3, 4천씩 올렸으니까 1억 이상 현금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은 거의 들지 않았고 실제로 한 1, 2년 뒤 시점에 현금 흐름이 1억 이상 생겨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제가 뭐 하라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뭐 수도권에 내 집 마련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열정적으로 약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게 실제로 직장인들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각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좀 약간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투자로서 저는 수익을 내서 가는 게 좀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연봉이 크다면은 뭐 금방 모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에서 그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이제 뭐 상승 여력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은 거기에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은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 발로 뛰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뭐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경험을 했던 것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사실 최근 5년, 수도권 같은 경우 5년간 대세 상승을 해서 전업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요. 이제는 좀 시간이 필요한 투자가 돼서 오히려 직장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뭐 소득 가격이 올라야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직장인분들은 사실 월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가격도 많이 깎였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놓고 그냥 생활하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재밌게 생활하면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원상복귀만 돼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아파트 가격이든 주식이든 50% 떨어졌는데 이게 원상복귀만 돼도 100%잖아요. 50%가 원상복귀만 돼도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 되게 관심 없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이 관심 많고 막 불장일 때는 오히려 그때 여유롭게 그냥 팔고 나오는 여유,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보여주신 그런 지역별로는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막 여기저기서 다 빠진다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투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본다면은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한번 보시고, 최근에 출간하신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신다면은 또 좋은 기회에 또 적절한 가격에 좋은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이크차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